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을 뻔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딸은 그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 근처는 가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샤워하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겨우 극복하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아내와 제가 몇 번의 시도 끝에 힘들게 얻은 아주 귀한 딸이었죠. 딸이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다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렇게 키워도 딸은 엇나가는 것 하나 없었고,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딸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딸이 30대가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솔직히 사위가 보고 싶기도 하고 손주도 낳아서 명절 때마다 시끌벅적한 집안이 되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듣고 싶었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딸은 한 번도 저희에게 남자를 소개해준다거나 연애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공부만 했던 아이였거든요. 딸은 얼굴이 예쁜 편이기도 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연애를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리더군요. 바로 딸은 남자 같았습니다. 딸은 머리도 짧게 자르고 털털하고 내숭도 전혀 없어요. 치마를 입지도 않고 매일 옷도 칙칙한 것만 입죠. 이런 게 남자 같다고 하면 성차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딸은 다른 집 딸처럼 애교 있고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소개팅이라도 나가보라고 권유하면 딸은 단칼에 거절해요.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딸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조급해지더라고요. 평생 동안 딸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이것만큼은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이제 30대 중반인데 결혼 생각 없니? 엄마 아빠는 그래도 손주랑 사이가 보고 싶긴 하구나. 30대 중반이면 이제 노산이고 한시라도 급할 때잖니. 딸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딸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와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연애하는 티를 낸 적이 없는 딸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미 제 머릿속에는 손주 볼 생각까지 했죠.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거야? 당연하지. 언제 엄마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준 적 있어? 알겠어. 그럼 내가 조만간 날짜 잡을게. 그리고 며칠 후 딸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저와 아내는 설레하면서 식사 메뉴는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계획했어요. 처음으로 딸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이기도 했고 딸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의 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무척이나 떨었어요. 딸의 남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되었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보니 왠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낯빛은 어두웠고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굶은 듯 왜소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검은 먹구름이 잔뜩 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되게 같이 있으면 저도 우울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라고 기운 없게 대답했고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심성의껏 차린 음식들을 건네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가족관계나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말했고 한 번도 웃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게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고 저와 아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전혀 저희 딸과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딸과 그 남자에게 둘은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딸이 그 남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고 아직 사귄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결혼을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그때는 저와 아내가 얼른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며 결혼하면서 알아가면 되지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그 남자의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하니 너무 기가 빨리더군요. 힘든 시간이 끝나고 그 남자를 보낸 후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둡고 무섭고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난다고요. 그런데 딸이 하하하 웃는 겁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딸을 보니 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자신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자기 남자친구 같은 점잖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을 하고 많이 안 싸운다면서요. 딸은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하다못해 그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딸과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니 우리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컸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고 자라서 말을 자신감 넘치게 잘 못한대요. 저와 아내는 그런 아픈 과거도 모르고 안 좋게 말했던 게 미안해서 앞으로 엄마 아빠처럼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위는 처음 만났을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무뚝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어색하고 처음 본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저만 느낀 건진 모르겠지만 사위가 왠지 모르게 우리 집에 정을 안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줄 알았던 사위의 낯가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희는 그런 사위에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고치라고도 하지 않았죠. 사위는 일반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딸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확실히 사위와 딸은 수입 차이가 났고 딸이 생계유지 비용을 담당하고 있댔죠. 처음에는 딸이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해서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집안일은 사위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딸이 결혼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둘이서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낮에 전화를 하지 않는 딸인데 그날 전화가 와서 기쁜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빠, 지금 당장 동네 경찰서로 가줘. 남편 지금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네. 근데 지금 내가 회사라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빠가 먼저 가서 상황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내성적인 사위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마음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경찰서로 향했네요.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보니 사위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한 할머니를 차로 치였다고 합니다. 그땐 빨간불이었는데 실수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할머니는 지금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위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위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표정이었고 슬프지도 억울해 보이지도 않는 그냥 무표정이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아버님? 잠깐 저 좀 보실까요? 그러면서 저를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경찰관이 저에게 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분과 무슨 사이세요? 제 사위입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참견할 건 아니지만 혹시 그 사위분 과거 알고 계시죠? 네? 과거라뇨? 그 전과자였던 거요.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착하고 내성적이고 마음속에 상처밖에 없을 줄 알았던 사이가 전과자라뇨. 저는 벙찐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말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좀 사건이 컸는데 그러고 교도소에서 조금 살다가 나오셨어요. 제 사위가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라뇨.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당황해하는 저를 위해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그때 딸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위를 와락 안아주면서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방 안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네 남편 전과자였던 사실 알고 있었냐? 제가 이 말을 하니 딸과 사위가 둘 다 놀라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당연히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좋은 일 아니라서 아빠 엄마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나 사실 이 사람 감옥 갔다 온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전과자란 사실을 저희에게 숨길 수 있나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생애 처음으로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엄마 아빠가 전과자랑 결혼하라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너 어떻게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을 해? 당장 이혼해! 한 번도 딸에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고 뺨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런데 딸은 저에게 이혼은 안 돼. 이 사람 지금 다시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 아픔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했어. 자기 잘못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도와주자. 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야? 너 이놈한테 미쳐서 엄마 아빠랑 연 끊으려고? 나 임신했단 말이야. 이 사람 자식이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늘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사위의 자식이라면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수 없습니다. 전과자의 자식을 손주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고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역시나 무표정이었죠. 자기 때문에 부녀 관계가 끊어질 위기인데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저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혼자 돌아왔고 아내에게 다 말했어요.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나앉았고 저도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딸과 사위는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진정으로 우리와 연을 끊기로 했나 보다 하면서 저도 없는 딸 취급하려고 했죠. 아이를 낳든 지우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할 때까지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요란스럽게 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날 제게 걸려온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전하더라고요. 따님이 지금 응급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딸의 소식을 병원에서 처음 듣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수술 중이었고 수술실 앞에는 사위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딸과 사위는 둘이서 태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절벽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사위가 잠깐 등을 돌리고 딸을 봤을 땐 딸이 이미 절벽에서 떨어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물에 빠진 딸을 구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고 제발 딸이 무사하게 살아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늘에다가 빌고 또 빌었어요. 딸이 수술을 하는 동안 당연히 수술실 앞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어야 할 사위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고 그때의 표정도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봤던 표정과 같이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에 오로지 딸밖에 없어서 깊게 생각하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산모분은 사셨지만 태아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안타깝긴 했지만 저에게는 딸이 더 소중했기에 안도했어요. 그렇게 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와 아내는 딸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죠. 그런데 사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몇 시간이 흘러도 사위는 병실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에 경찰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희 딸이 단순 추락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딸이 누군가에 의해 죽었을 수도 있었던 거냐고 물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말한 용의자는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 말로는 잠깐 뒤도는 사이에 딸이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대요. 경찰들 조사에 따르면 그 절벽은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고 떨어질 뻔할 때 분명 비명이라도 질렀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가 전과자이니 더 의심할 만했고요. 마지막으로 딸이 수술 중일 때 사위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사위는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보험금 지급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사위로 얼마 전에 바꿨다고 해요. 모든 증거들이 사위를 가리켰죠. 그렇게 경찰은 사위를 잡았고 오랜 수사 끝에 사위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위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절벽에서 밀었다고 해요. 감옥에서 나오고 돈도 없고 생계가 위험했을 때 딸이 먼저 자기한테 접근해주면서 돈도 빌려주고 차도 빌려주면서 자기한테 헌신해주니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벌었던 돈도 다 사위가 쓰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스스로 다 말하는데 그때의 표정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무덤덤했거든요.
수사 도중 알게 된 내용은 사위가 대출도 3건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위가 형량을 얼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일어나서 그때의 상황을 증언한다면 더 오래 감옥에 있었을 텐데 딸이 지금 혼수 상태라서 증언을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너무 답답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자식을 단순히 몇 년 동안만 감옥에 가둬둘 수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딸은 병실에 누운 지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후유증은 없었고 빠르게 회복했죠. 그리고 재판날에 휠체어를 타고 그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딸을 절벽에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증언 덕분에 사위는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판장님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 벌인 일에다가 이번에 벌인 일까지 더해져서 더 크게 벌을 받게 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사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무표정을 하고 다닌 거죠. 저희 딸은 죽다가 살아났고 한동안은 죽은 뱃속의 아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긴 했지만 저와 아내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준 덕에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어요. 딸은 저에게 남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이런 불효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도 딸에게 사과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딸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평생 딸이 저희 부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평생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상대 잘 보고 결혼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